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지금 윤 정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 합의들까지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군의 비정상적인 것들도 이참에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군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 어떻게 바로잡느냐? 일단 미사일 오발도 있었고요. 그동안 전투기 추락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범한 것, 추격, 격추 이런 거 못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인도 늦어졌다는 것, 이런 오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 지휘부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라는 전임 정부 철학에 지난 5년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군의 기강을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군 지휘부에 대한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작전 무기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사무실 꾸리고 출정식을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터라서 어제 결정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왔었는데 친윤 그룹의 교통 정리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으로 교통 정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우려를 의식해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장현대 국민공감 30여 명 어제 배현진 의원이 만든 송파구 신년회에 참석해서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박정희 생가에서 출마 선언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여론조사를 돌리면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설 전에는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망을 잠시 위에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결국 여야 합의로 열흘간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는 17일까지, 원래 내일 끝나는 거였는데 열흘 더 연장해서 17일까지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검찰 출석일에 혹시 3차 청문회를 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열흘 연장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일에 1차 청문회 했고요. 오늘 2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이제 국조가 끝나니까 3차 청문회는 없는 것이 되는 건데 연장이 되면서 3차 청문회도 열린다는 계획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3차 청문회 날짜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시점과 맞추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실제 그렇게 한다면 유족을 이용해서 자기 당대표의 허물을 덮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문 국민일보입니다. 자,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 태어나면 1살 부여받는 그 우리 나이는 사라지고 연 나이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되고, 그리고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금 기르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부모 급여가 이제 지급되게 됩니다. 0세는 70만 원, 그리고 1세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병장 월급도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60만 원대인 병장 월급이 100만 원대로 대폭 오르게 되고, 그리고 우회전할 때 보통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냥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일상화됐었는데, 최근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회전했을 때도, 우회전을 하기 전에도 일단 멈춰야 하는 그런 법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개 신문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북한 무인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무인기가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추격도 격추도 못하는 군이 분석도 정확하게 못하고 사태를 혹시 축소시키려 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북부를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못 믿을 군, 비행 금지 구역 P73 안이 뚫렸다. 안 뚫렸다라더니 일주일 만에 뚫렸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군은 3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공개를 하자. 그래서 어제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군이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용산은 안 지나갔다. 용산은 안 지나갔다. 그러나 사실상 용산이 위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속 100km의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수분 내 도달이 가능한 거리까지 침투한 것만으로도 사실상 용산 인근까지 뚫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목소리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합참에서 26일 날 브리핑을 할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별도로 그 세부 지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단계별로 그 감시 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무인기가 용산 인근, 용산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간 것을 왜 이렇게 그걸 알아내는 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겁니까? 9일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글쎄, 지금 합참 설명은 이제 중간에 그 발견했다가 놓쳤다가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놓친 지점에 뭐 점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는 거죠. 물론 분석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네. 전문가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게 이 일종의 뭐 열추적 뭐 이런 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새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좀 그 추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해서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한 번쯤은 더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8일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분석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더군다나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확신을 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분석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좀 감찰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차피 군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를 뒤집은 배경에 대한 설명도 지금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네. 물론 전비태세 검열실에서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고 이렇게 뒤집었다고는 하는데 그럼 그 뒤집는 과정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건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게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확인 중에 있다. 확인이 되면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더 정확한 당시 해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신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드릴 내용은 용산까지 가지 않았다. 비행 금지 구역 스쳐 지나갔다. 종로구나 중구 등을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지금 군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과연 촬영이 됐을까? 노출이 됐을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합니다.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합참에서는 사진 촬영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북한 무인기가 가까이 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촬영까지는 못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반면 국정원은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인기가 김포, 일산 요 북쪽을 해서 한강을 따라서 침투를 했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인 중구, 마포구, 용산구 그리고 일부 동작구와 서초구도 물려 있는 이 3.7km 해당하는 이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가서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이 가운데서 촬영이 대통령실이 됐을까 노출이 됐을까 이 부분을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부분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8일간 금지구역 침투 왜 몰랐을까? 이 부분 아까 최병 위원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야당의 의원이 지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먼저 알았나? 대통령실에서는 자료 입수 과정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라고 하고 있고 야당의 의원은 김병재 의원은 3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유추가 가능한데 이걸 모르는 당신들이 더 이상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을 땐 군도 대통령도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시점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군보다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신원식 의원도 이제 육군 중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김병주 의원도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어쨌든 이 경계 실패를 저런 색깔론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는 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김병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군이 공개한 그 레이더 항적 자료를 그게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데 선으로 연결해보고 네. 구글 어스하고 비교해보니까 금방 이거를 유추할 수 있었다. 근데 왜 그렇게 금방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군은 기본적인 의심조차 갖지 않았냐. 오히려 군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저는 이거 뭐 감찰을 하든 네.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든 과연 8일 동안 저렇게 비행 금지 구역 내에 북한 무인기가 출현했던 것을 군이 몰랐던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건지 정확한 진위를 좀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김국식 교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와서 이 군의 어떤 이 잘못된 분석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께 거짓 보고가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적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공이 뚫렸을 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실이 있는 이른바 P73이라고 하는 이 비행금지 구역까지 적들에 의해서 뚫렸다는 이 참담한 사실 앞에서 대통령도 몰랐고 국방장관도 몰랐다는 사실이 뒤늦게 지금 알려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무능에 대해서는 정말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론 이 근원적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뭐 논란을 다 차치하더라도 최근에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간다든지 네. 저 무인기가 왔을 때도 경공고기가 떴다가 이륙 도중에 여기 스스로 좀 추락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사고를 보면 군이 굉장히 기강이 해이해지는 건 맞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참에 정말 완전한 그 각성의 계기로 삼아서
군이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실하게 군기 태세를 좀 정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우리 신원식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그 김병지 의원의 문제 제기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군이 왜 분석을 못했을까? 이게 무능했던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먼저 따지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전반적인 군의 기강회의가 과거 정권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거라면 그 탓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로부터라도 이 군의 기강을 다시 다잡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그 갖지 않았을 거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북한과 내통이라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당시 목소리 확인하시죠.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은 이것은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네. 저기 은평구, 종로, 예. 동대문구, 그다음에 저 강진구, 예.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km가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네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아요. 자, 김병주 의원의 저런 의혹 제기가 이제 사실로 드러난 만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지 쓸데없이 다른 얘기해서 더 이걸 혼탁스럽게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이 왜 이렇게 한심할 정도로 망가졌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목소리인데 홍성표 국방군사전략실장의 의견입니다. 평화만 외치다가 5년간 훈련을 하지 않아서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이 뚫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8년 당시에 2014년에 처음 이제 중간에 무인기가 등장했을 때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18년 당시 문 대통령 지시로 4개 중대 규모로 드론봇 전투단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에 편성했지만 무기와 장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말로만 편성하고 후속 조치가 없었으니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 홍성표 실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군의 대비 태세가 완전히 문드러졌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정치인과 외교관과 달라야 된다라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문재인 정부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지난 5년 동안 장병들에게 매주 정신교육을 하면서 남북 대결 구도를 어떻게든 모면해야 한다. 평화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평화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국방이라고 계속 주입식 정신교육을 했다. 이것 때문에 군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라면 어떻게든 적을 박멸하고 박살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 타령으로 멈칫거리게 되고 눈치 보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하늘이 뚫리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전 정부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저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인식이라는 거는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데 지금 과거에 주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짜여지는지 이런 것도 지금 혼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을 때 5027-98이었는데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작전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거든요. 네. 진지도 구축되고 어떤 부대가 어떤 때 이제 합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짜여져 있었는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그럼 작전 계획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군 내부에다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들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쭉 따라가 올라가 보면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의 대치 상황에서도 엿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의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베리 골드워터가 쓴 책을 봤는데 50년 전에 그분이 지적했던 게 소련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를 미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미국민들 사이에 대화가 되는 사람인데 우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자. 내분을 꾀하는 그것이 소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보면은 협상이 가능한 사람,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국가 원수라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런 선전물이 나오질 않나.
북한 사람을 굉장히 또 매력적인 캐릭터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뭐 음모론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인식을 좌우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북한과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옳다라는 인식을 깔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군대에까지 퍼진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에서도 군인은 정치인 외교관과 달라야 한다 그러는데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일단 잡아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인데 경찰에게도 이 사람 잡을까 말까를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군 내부에만큼은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어쨌건 정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전임 정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전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병장 월급을 10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그전에 문재인 정부가 병장 월급을 67만 원까지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속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구자룡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2017년 5월에 군대에 들어갔어요. 2017년 5월에요? 네네. 제가 좀 늦게 갔는데 최근이네요. 정말 최근이네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정신 교육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한 400~500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정은 장교가 이제 교육을 끝내는 길에 저기 쭉 올라가서 김정은 해봐. 라고 해서 간첩을 속아내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훈 장교가 했다고 해서 여기서 꼭 하실 필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예를 들면 그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과 네. 그런 식의 비속어를 쓰면서까지 교육하는 건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됐고 그런 것들은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있는 동안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소한 느끼기에. 네. 근데 그런 행위 자체까지도 다 뭔가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드론 부대도 2018년도에 창설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훈련한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는지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마치 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더욱이나 이번 상황은 계속 이제 국방부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2차례나 우기다가 심지어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이적 행위다라고까지도 말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무능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려 되짚을 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그 문재인 정부 5년 탓을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뚫린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군의 무능함을 덮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도 어제 국민 앞에 소상히 공개하라고 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대통령이 또 무인기 뚫린 것에 대해 격노했고 자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군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스스로 자체 점검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해 보면 저는 안보 전문가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취임하자마자 김정은이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거의 한반도가 전쟁 일촉즉발까지 갑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까지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불사를 이야기했고 당시 김정은은 괌에 대한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일촉즉발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후 첫 번째 8.15 경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전쟁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온 세계가 주목했던 8.15 경축사는 딱 한 가지 테마였습니다. 내 임기하에는 절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현장에 있는 우리 지휘관들이나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맞닥뜨려야 될 현장에 있는 병사들한테는 어떤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은 군 통수권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전쟁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총을 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 지도자는 전쟁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2017년에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절반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만 이야기했지 적들이
공격한다면 그리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나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라고 해줘야 백령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나 군사분계선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 적들이 쐈을 때 같이 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무위원장이 한 분이었던 통일부 장관은 포탄이 내 머리에 떨어져도 평화를 외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국무위원이 할 일이 아니라 NGO 단체 대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러한 5년의 지금까지 흐름이 우리 군의 기강행위를 가져온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저한테 발언권 달라고 하셨는데 짧게 예, 먼저. 짧게만 할 텐데 지난 5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전 정부 탓이 아닙니다. 뭐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7개월 동안의 문제로 이게 뚫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7개월 동안의 문제로 뚫렸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시스템이 왜 제대로 갖춰졌지 않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부대는 창설했다고 껍데기는 만들었지만 실상 채워 넣은 건 없고 훈련도 안 했다라는 거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5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개선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윤 대통령의 군사적 강경 발언이 좀 우려스러운데요. 물론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그런 책무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근데 요즘 잇따라서 이제 확전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압도적 전쟁 준비. 근데 현실은 너무 달라요. 대통령은 압도적 전쟁 준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상공이 뚫리는 이런 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정밀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이걸 다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핑계거리를 찾는 그거는 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확고한 대비 태세를 만들겠다. 그리고 강경 대응하겠다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하겠다 이 내용은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저희도 단독 보도해드린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9.19 무효화 수순 이거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평양선언 9.19 선언의 상위 선언이죠. 이 선언도 파기하겠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도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양선언 1조 1항에 있는 9.19 합의 명시된 거 이거 파기 그리고 무효화 이 얘기 이제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연계가 된 다른 합의들도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남북관계에 미칠 그런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생각은 신중론보다는 강경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통일부 확성기 방송 재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확성기를 사실 북한이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 혹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게 이제 확성기 내용을 듣고 뭐 예를 들어서 귀순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그리고 확성기라는 게 잘 알지만 북한으로 따지면 본인들의 그 최고 존엄을 여러 가지로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주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뭐 북한으로 따지면 이제 전방에 사실은 뭐 당성이 그 아주 완벽한 그런 그 군인들을 배치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또 여러 가지의 그 확성기 그 전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군인들의 그 어떤 정신 자세가 흐트러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려하고 있다고 여러 조사 결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그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번 이상을 북한이 위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합의해놓고 한쪽만 지키는 합의는 더 이상 합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더 이상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적대적으로 나오면 9.19 군사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된 거고, 그다음에 평양선은 당연히 북한이 지킬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원점으로 돌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시 남북 간의 어떤 합의를 맺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존비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사시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무인기가,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에게 좀 부족한 비대칭 전력이라면 확성기가 우리에게는 또 비대칭 전력이기도 합니다. 북한에게 굉장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은 비밀이란 게 있죠. 하지만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통제하는데요. 그래서 첫째로 즐거워요. 즐거운 노래가 나오니까. 북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뭐 스포츠 소식, 국제 소식, 경제 소식 뭐 이런 것이 또 저녁 늦은 시간이면 K-팝 노래가 나오고 소녀시대 노래 나오지. 저는 진짜 이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거든요. 정말 탈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를 더 얻는 거예요. 자, 이제는 대북 관계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전 정권과 지금 윤 정권은 인식부터 행동까지 모든 게 다 다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만배 씨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곧 검찰 조사가 그리고 재판도 재개가 될 전망입니다. 김 씨의 조사를 앞둔 검찰이 김만배 씨의 또 다른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엔 언론사를 상대로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만배 씨가 일간지 중견 기자들에게, 자신과 연조가 비슷한 기자들에게 3명에게 수억 대의 돈을 줬다, 받았다, 이런 정황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금도 있고요. 이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이 돈을 거래한 명목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9천만 원, 많게는 6억 원까지 돈을 거래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6억 원 거래를 한 사람은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나머지 2사람 같은 경우는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정상 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6억 원을 받은 사람은 한겨레 신문 간부 A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쯤 김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을 받는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도 사실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김만배 씨 각각 3억 원씩 각출을 해서 9억 원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때 남욱 정영학에게는 3억 원씩을 받았고 김만배 본인은 또 쏙 빠져서 6억 원만 줬다, 이런 보도도 함께 실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간부 B 씨도 돈을 받았는데 2020년에 1억 원을 받았고, 이 1억 원은 이사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간부 B 씨는. 그리고 중앙일보 간부 C 씨도 2019년 9천만 원을 김만배 씨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이 C 씨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가 돈이 없을 때 자기가 먼저 8천만 원을 빌려줬고 9천만 원을 주길래 이건 이자라고 생각했다, 1,000만 원 정도는. 그래서 정상적 거래라고 생각하고 거래낌 없이 받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장 변호사님, 언론사와의 돈 거래? 이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가 문제됐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또 상대방 후보에 대한 작업을 할 때 언론사를 이용했던 거, 김만배 씨가 거기에 관여했던 내용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대장동 사업과 방해되는 내용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막고. 그렇죠. 그리고 김만배 씨는 기자로서 발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법조 기자 출신으로 법조인들하고도 인맥이 넓기 때문에 50억 클럽이 김만배 씨를 중심으로 들어왔잖아요. 당연히 기자 인맥은 더 활용했을 것이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자들에 대해서 이런 억대의 금전 거래가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응하는 배임 수증제죄가 또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기사를 내달라 혹은 이제 좀 안 좋은 기사를 막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도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차용증 만들어두면 돼, 뭐 만들어두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은폐할까 이런 정황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만배 씨가 돈이 많은데 8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빌렸다가 9천만 원으로 갚는다. 근데 또 차용증은 안 썼다. 이게 지금 기자들 해명도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뭐 취재하다가 덮었는지 혹은 어떤 우호적인 기사 냈는지 아마 이 기자들이 관여했던 기사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되고 그 시점의 금전 거래는 다 아마 맞춰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김만배 씨의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는 걸 이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만배 씨가 생명줄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범죄 수익, 은닉한 그 자금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고 샅샅이 다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 김만배 씨를 압박하는 용도로 뭐 이런 내용도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문식 교수님, 압박의 용도로 보여지기도 한데 이걸로 인해서 김만배 씨가 좀 진술이 바뀌거나 좀 입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장동 사업에서 대외 업무를 담당해서 이제 영입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전에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같은 오래전부터 대장동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일당들이고 김만배 씨는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게 경제적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화동이 1호라고 하는 가장 큰 수익 분배 구조를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걸로 돼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지금 검찰이 보는 눈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연결된 선거 자금의 저수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이 엄청난 일당들과 합작해서 이 프로젝트를 했던 건 뭐겠습니까? 오로지 경제적 수익 돈인데 그 돈의 흐름들을 지금 검찰이 샅샅이 뒤져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1억 단위, 9천만 원 단위, 왜냐하면 수표 흐름이라든지 계좌이체라든지 돈을 빼가는 적, 또 인출하는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서 그 흔적을 따져보면 대장동 사업이 이게 완전 불법적인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고 그런 판결이 되면 다 이것들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돈의 흐름을 따져서 상대방과의 거래 흔적을 다 캐묻게 되면 김만배 씨에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검찰이 지금의 샅샅이 지금 돈의 흐름을 따지는 것은 첫 번째 이 불법한 수익이 어디로 흘렀는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추적하는 것과 함께 또 한편은 김만배 씨에게 저는 지난번에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탈탈 털게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 스스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검찰로서의 나름대로의 전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알거지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알거지 만들어 주겠다. 이러한 사인을 보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김만배는 왜 남욱 유동규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가? 지금 이 재판이 끝나고 뭐 형을 살게 있으면 살고 나오면 어쨌든 수천억에 달하는 그런 돈이 재산이 남아 있다. 그 돈만 지키면 된다. 그렇죠.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다면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땡전 한 푼 안 남게 해주겠다.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고심을 하다가 검찰은 지금 범죄 수익 4,446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에서 1,000억 원 정도 규모 되는 수익은 이미 동결 조치했습니다. 그 동결 조치된 금액 구성을 봤더니 천화동인 1호에서 천화동인 7호까지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조리 환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모두 동결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 본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남욱 변호사 4호 그리고 뭐 정영학 회계사도 갖고 있고 자신의 뭐 아내라든지 여러 지인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 뭐 이런 사람들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의 소유주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의 수익을 모두 동결 조치했다. 그리고 그 규모는 8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금액을 쭉 통계를 내려보면 합산을 해보면 모두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수익 800억 원, 그리고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은닉한 그 수표, 지금 이미 검찰이 확보한 수표 148억 원, 정진상, 김용 씨가 받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2억 4천만 원과 6억 원, 8억 4천만 원도 이번에 동결 조치가 됐고 이걸 다 합하면 전체 범죄 수익 4,446억 원 중에서 1,000억 원 가량의 재산이 이미 동결 조치됐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검찰이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은 모두 불법적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최병희 의원님? 그렇죠. 불법적 수입이고 다 환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1,000억 원 정도만 동결 조치를 했으니까 나머지 재산들은 아직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언론 보도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의 판단은 김만배 씨와 이 대장동 일당이 숨겨놓은 재산들을 다 찾아내서 이게 결국 검찰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기자들한테 뭐 얼마 뭐 이런 얘기도 몇 천만 원 단위까지도 우리는 계좌 추적을 다 했다 하는 걸 김만배 씨한테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그러니까 몇 억 단위가 아니고 몇 천만 원까지도 전부 다 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검찰은 상당 부분 이 4,446억 중에서 김만배 씨 몫으로 돼 있는 게 한 2,386억인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부분을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사인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김만배 씨 입장에서 자 정말 몇 천만 원 단위까지도 자기가 쓴 게 전부 다 지금 검찰한테 이 추적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김만배 씨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겠죠.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아마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그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 그건 검찰이 알고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 김만배 씨 재산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지 아마 김만배 씨도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 그게 대충 짐작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현재는 그 13일에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김만배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입을 언제 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에 쫓고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한 투자 자문사가 이 사업에 400억 원을 투자하고 2배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검찰이 최근 이 투자 자문사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어떤 진술들입니까? 저게 이제 서판교 터널이라고 있어요. 2020년에 개통이 됐는데 그게 이제 판교하고 대장동을 연결하는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서판교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대장동 접근성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사 대표 얘기는 그 개발 계획을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남욱 씨한테 들었다. 사전에 알고 사업에 투자했다. 그 서판교 터널이 개통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 SK 쪽에 400억 원을 빌려가지고 퀸앤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한 2배가량의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정보가 미리 흘러나갔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거고, 또 그 서판교 터널 개통을 통해서 당시에 성남시는 상당한 이제 공익 환수를 했다. 이렇게 그동안의 그 성과를 홍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 그 수사 역시도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하고 있는 그런 수사로 보이고요. 아무튼 대장동 사업에 대장동 일당만이 아니라 저런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걷어갔던 수익금조차도 지금 있던 범죄 수익으로 추적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자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잇따른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동구 전 본부장이 또 하나의 폭로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직접
직접 집에 가서 1억 원을 줬다 이런 내용도 폭로가 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 부원장의 금전 거래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용 측은 전부 공소사실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네, 안 밝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폭로했는지 화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2014년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2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금 2억 원. 갑자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준비를 했고 그 1억 원을 김용 전 부원장의 집 앞에 가서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용 부원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자기한테 돈 준다는 사람이 천지로 널려 있다. 그런데 함부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내가 그 돈들을 다 받겠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받아도 되잖아.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알려진 대로라면 한 428억 원 정도를 이재명 대표 측이 받기로 약정이 돼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받아도 괜찮은 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지고 지급해 주는 돈은 괜찮은 돈으로 김용 전 부원장이 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자, 권지웅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 진술은? 일단 뭐 지금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의 진술과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네. 그것은 어쨌건 뭐 법정에서 다퉈져야 될 부분이라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근데 다만 검찰이 좀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구속영장을 치면서 마치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실도 아직 안 되었는데 그 자금의 성격이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이것을 입증해야 될 부담이 되게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김만배 씨가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해주지 않는 상황이 되고 구체적인 물증을 검찰이 지금 제시하지 못하니까 되게 이 어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어떤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되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사실관계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라기보다 어떤 인상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알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법정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셔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로 변호사님, 지금 권지웅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일단 공소장은 사실 검찰의 주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증거를 찾는다, 뭔가 프레임을 짜놓고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대선 자금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 지금 2013년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이게 지금 2014년의 선거는 대선도 아니잖아요. 성남시장 선거에 대한 얘기고. 네, 재선 선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분 돈이 오고 갈 때의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선 자금이라고 했던 적도 없이 대선 전에 경선을 위해 가지고 돈이 넘어간 부분도 있다라고 한 번 언급이 됐을 뿐이지 이 대장동 사건 자체를 이재명의 대선 자금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에 걸친 스토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민주당 쪽에서 유동규 씨를 공격하니까 유동규 씨가 진실을 그러면은 계속 드러나게끔 하겠다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니까 저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본인이 지금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뭐 여론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하니까 나는 진실을 말하니까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보강시킬 수 있다라면서 계속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다 이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남욱 변호사랑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것도 지금 영장 청구서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영장 청구서는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자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조여진다는 걸 이 대표도 스스로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대응에 대한 여러 불만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연금, 노동 뭐 이런 부분에 3대 개혁 하겠다, 교육까지. 그리고 선거구 제도, 선거 제도도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아젠다, 어떤 주제를 이미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쪽이 선점해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 대응하느라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모든 개혁 아젠다를 다 뺏겨버렸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런 면이 있겠죠.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비교적 가까운 친명계 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당은 어쨌든 경제나 민생에 집중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좀 의연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내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여론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예측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그럼 기자회견을 할까?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면 좀 그런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전국 이제 투어를 하면서 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여론화를 하는데 주력은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국회 운영도 그렇고 전국 상황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과연 주도적인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비전 제시나 어젠다 제시나 이런 게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성과 있거나 능동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 없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본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이 정작 지금 이제 역량을 발휘해야 될 때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다면 민주당 내 그런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 출석하느냐를 두고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나와 달라라고 검찰은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최병민 혹시 그걸 기다리면서 임시국회 열리면 또 체포동의안에 또 부결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확정이 돼야 확정이 돼야 이제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방탄국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확정이 돼야 이 날짜를 저는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이재명 대표로서는 약간 불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이거 이제 1월에 소집을 하지만 이제 2월 임시국회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그 임시국회 날짜가 확정되면 이제 그러면은 일단 방탄 전선은 확립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확정되면 곧바로 이제 날짜를 검찰에 통보를 하겠죠. 지금 10일부터 12일 사이에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임시국회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의장이 공고를 하면 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 날짜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쯤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잠깐 다시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데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을 하게 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개혁 아젠다, 중대 선거구 이런 아젠다 역시 오랫동안 민주당이 먼저 이슈를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좀 바꿔보시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심으로 꼿꼿이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이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건 제가 볼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을 받은 건 어떤 겁니까? 70년대,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유신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감옥을 가고 그리고 또 사실은 현해탄 건너서 현해탄에서 수장당할 유혹까지 처했던 네네네. 사람이었고 그리고 80년 신군부에서는 또 사형 선고까지 받아서 미국으로 망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탄압과 정치적인 옥고 이건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버티는 것과 똑같다 아니면 더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지 뭐 과거에 한명숙 전 총리도 뭐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독립운동 하듯이 나왔고 노웅래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이라면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우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가 좀 편파적이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을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는 건 저는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의견이실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얘기는 여기서 저희가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TV조선의 대표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 2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간에 걸친 예선전이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본선 무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겠습니다. 그 잎새에 사랑의 꽃 몰라의 아이라의 부끄러워의 재석강나 말 좀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난다 불나 사랑 내 사랑으로도 아무 것도 안 되는 신고할 거야 전체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100% 사심으로 골라보는 진통 픽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포기하고 사표를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아나운서 노아나 김하나 김성근입니다. 저랑 같이 진행을 하는 남자 아나운서들이 자꾸 프리를 하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길래 축하를 해줬어요. 여기 오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누나 저 노래 한 번만 부를게요. 누나 노래 한 번만 부를게요. 늘 우리 장윤정 마스터님께서 성근아 다음에 하자. 성근아 다음에 하자.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잘한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내 품에 둥지를 자, 사표까지 냈는데 아쉽지만 올 하트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 지금 만나볼 텐데 두 번째 참가자는 할머니와 함께 물질을 하는 최연소 해녀가 아닌 해남 타이틀을 가진 참가자였습니다. 무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2살 때부터 할머니랑 살아서 입대자마자 제가 듣는 게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2살 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할매가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서해 바다 수평선아 너는 왜 말이 없느냐 재석강나 말 좀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세 번째 픽된 참가자는 이름부터
상당한 실력잼을 암시했던 그런 참가자입니다.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좋고 얼굴도 꽤나 잘생겼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TV조선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프리랜서 앵커로 있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전 열심히 하고요. 방송 20년 동안 원 없이 했고 노래에 대한 미련이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너만에 대하여 자, 심사위원들의 호평이 쏟아진 무대였고 저 김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예심에서 진선미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에 당당하게 뽑힌 등극한 참가자이기도 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분이 네. 그 프리랜서지만 아나운서잖아요. 네. 그리고 MBN 방송국에 소속돼. 네네네.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트롯 경연 대회를 안 나가고 이 미스터 트롯에 나온 게 일단은 좀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리고 지금 노래하는 실력을 보니까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저분은 프로 같죠. 아나운서가 아니고 진작 노래를 했어야 될 분 아닌가. 뭐 앞으로 이제 프리 아나운서가 아니고 가수로 변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하여튼 재밌는 스토리를 가진 이런 참가자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노래도 노래고 무대 이렇게 볼만한 무대도 무대지만 굉장히 풍성한 얘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미스터 트롯 시즌 2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김용필 씨도 예선 미에 선정됐는데 더 멋진 무대 만들어서 정말 진이 되는 그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전원 올 하트로 본선에 진출한 대학부의 단체전, 그러니까 본선, 팀전인데요. 정말 올 하트를 받은 대학부인 만큼 구멍이 전혀 없는 정말 완벽한 그런 무대로 아이돌 같은 잘 구성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선곡도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 여성 그 마스터들을 위해서 사랑의 누나라는 여심을 저격하는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무대 보겠습니다. 차차차 실수했네 깜빡했었네 한 번에 잘해주고 한 번에 못해줬다고 진짜 굿바이 더냐 사랑의 누나 한 번만 안아줘요 누나 어디 있어? 제가 영상 보다가 저 오늘 패널 구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패널을 딱 쳐다봤더니 모두 남자로 오늘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훈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미스터 트롯 1 보고 지금 이제 2를 보는데 1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출중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스토리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뭐 이래서 그 사실은 뭐 초반부터 워낙 그 시청률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팀 미션 때는 원래 시청률이 이제 조금 좀 저조한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견조하게 그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거 봐서는 거의 마지막 순간 뭐 결승전까지 가면 아마 지난번에 뭐 35%를 넘었었죠. 네. 아마 그거를 능가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봐도 충분할 정도의 실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장 변호사 하신 말씀이시죠? 저는 대학부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인식했을 때는 트로트 아줌마 아저씨가 부르시는 건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어느새 제가 아저씨고 하고 싶으신가요? 예. 근데
보면 볼수록 아 이거 타고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미스터 트롯이 워낙에 또 완전 그 메이저 리그잖아요. 타고난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구나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타고난 것에 노력이 또 아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다른 방송사 우승했던 분들 와가지고 탈락 위기 몰리는 거 보고 와 진짜 수준이 너무 높다. 근데 어제 대학부 무대는 굉장히 편하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분들은 예선에서 진선미, 미는 아까 김용필 씨 소개해드렸고 예선에 1등을 한 박지현 씨의 예선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시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힘없을 신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자, 진해는 박지현 씨, 미에는 김용필 씨가 올랐습니다. 선은 어떤 참가자가 차지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자, 선에는 징그럽게 잘하는 우리 황민호 군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팀 미션 이제 본격적으로 경연이 시작됩니다. 전원 올 하트에 실패했지만 탈락자 없이 본선 무대에 오른 우승부의 무대도 다음 주에는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청 바라시고 목요일 저녁에 10시에는 미스터 트롯 시즌 2, 평일 아침 9시에는 신통방통과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그 전에 속보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한 후 처음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 관련해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다음 주 금요일 13일 첫 재개되는 재판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됐었지만 그보다 일주일 빨리 오늘 검찰에 출석한 만큼 어떤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 김만배 씨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또 등장하게 될지 저희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